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어제 밤에 여러분들 원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예상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민주당이 11개, 어떤 국회 의석수 배분에 따라서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를 먼저 국회의장에게 내고, 국힘당이 7개를 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국힘당은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11개를 냈다. 지금 여태까지 뭐 우원식 의원을 비판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도 지금은 우원식 의원 뭐라고 안 하죠. 왜냐면 우원식 의원은 국회법상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정석적으로 하니까 우원식 잘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국힘당이나 지금 사실 난처한 건 누구다? 국힘당입니다. 난처한 거는 여러분들 국힘당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네가 집권 여당인데 무슨 생각해? 나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가 그래도 직접적으로 이제 시민운동하고 이 정치 참여를 한 게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살다 집권 여당이 장외투쟁한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죠. 응? 나는 살다 여당이 장애투쟁한다는 새끼들은 처음 들었어요. 응? 이게 얼마나 개판입니까? 아니 지네가 정권 잡고 있고 지네가 국군 통수권자이고 지네가 행정부 모든 걸 다 잡고 있으면서 지네가 장애투쟁한대. 응? 미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전 같으면 요렇게 떼쓰고 예전 같으면 이렇게 떼쓰고 그러면 민주당이 나름 그 지금이야 수박들이지만 과거에 이 정치 여의도 정치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과거 여의도 정치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국회가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하나 정도 들어주면서 이렇게 국회에 끌어들이는 명분을 줬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쟤네들이 만약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집권 여당이 장애투쟁을 한다는 것은 국정 운영을 포기한 겁니다. 국정 운영을 포기했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작부터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니들 장애투쟁할 바에는 전부 국회의원 사퇴해. 못할걸? 니들 상임위 보이콧하고 국회가 시작됐는데 들어와서 일 안 할 거면 그냥 전원 국회의원 사퇴를 해라. 그래도 국회에는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얘네들 집권 여당이 장애투쟁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수많은 어떤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사항들, 그래갖고 입법도 해야 되고 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그 경제 살림살이가 나빠지면 긴급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현안 질의를 해야 되고 행정부를 감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참여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안 하겠대요. 나는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집권 여당이 장외투쟁을 한다는 거는 누구에게 투쟁을 하는 거죠? 아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인가요? 민주당을 향해서 장외투쟁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요 조중동도 응원하지 않아요. 집권 여당이 장애투쟁한다 그러면요 조중동도 뭐하는 짓이냐 빨리 기어들어오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한다. 저것들 한 달 안에 기어들어와요. 쟤네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민주당이 여러분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의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여의도의 문법을 벗어났다는 거. 그게 우리 민주진보가 살 길이었거든요. 그동안 국회의 기득권 썰이 들으며가면서 여의도의 문법이라는 그 문법에 갇혀갖고 서로 나눠먹고 관습에 의해서 둘이 짬짬이해서 나눠먹던 그런 잘못된 관행, 여의도의 관습을 깬 게 바로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응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의 살 길은 구태연한 여의도의 관습, 여의동의 어떤 그 문법, 여기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정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가장 뉴스에서 저도 오늘 유튜브 여러 개를 좀 찾아보고 했어요.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뭐였냐면 상임위가 벌써 가동되는 거야. 과방위 봤어요? 과방위가 가동돼 갖고 벌써 막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오늘 제가 방문해 결국은 속도전이구나. 민주당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 거 다시 재발의하고 재본회의에 상정하고 그렇게 하면 민주당은 결국은 속도전, 그 다음에 국힘당은 거부권 윤석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예전 같으면 국회 개원 이후에 뭐 40일이 지나던 21대 국회는 제가 알기로는 45일인가 지나서 이제 상임위가 구성되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딱 법정 시한 민주당은 지켰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법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고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이 장애투쟁한다는 꼬라지도 지금 국회가 지금 많은 코미디를 양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임위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민주당이 11개의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상임위 구성을 마쳤고요. 이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줄줄이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을 바로 재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거 아닙니다. 강대강이 부딪히면 한쪽은 닫혀있거나 한쪽은 물러나야 되죠. 근데 지금은 민주당은 당연히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석수의 힘으로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국힘당은 아무런 힘조차 없다 보니까 저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힘당이 이제 고작 한다는 게 우원식은 사퇴하라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 108명 결의안 제출한다고 그게 통과가 되냐? 결의안 제출한다고 우원식이 물러나냐? 말 같은 소리를 해줘.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제가 취재해보니까 가장 먼저 할 게 최상병 특검법, 그 다음에 방송 3법 우선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의 우선 처리, 그 다음에 방송 3법의 우선 처리를 왜 제일 먼저 하냐?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가 더 한 발짝 들어가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왜 최상병 특검과 방송 3법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김건희 특검법은 뒤에 놨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 진영이라고 가장한 인간들, 정청래를 수박이다라고 짓거렸던 자들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호위무사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믿고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누구보다도 위기 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의 최고의 위기가 어디였어요? 이재명 당대표 최고의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최고의 위기가 언제였어요? 그때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때. 그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때 정청래 당대표가 그 당시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뭘 잘했습니까? 언제가 민주당의 최고의 위기였냐면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박광훈이가 사퇴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박광훈이가 사퇴한다라고 딱 뿌릴 때 예전 같으면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박광훈이가 가결 사퇴에 책임을 지고 박광훈이가 사퇴를 던졌을 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바로 그날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갖고 다음 원내대표는 며칠 날 뽑는다. 그게 제일 잘한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때 수습하는 게 바로 정청래가 가장
그러면서 박광원 아 씨발 괜히 사퇴한다 그랬네. 그때가 굉장히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중심의 민주당이 되냐 아니면 친명 지도 체제가 무너지냐 그 갈림길이었어요. 그 갈림길이었을 때 이재명 당대표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구속의 갈림길이 있었을 때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때 박강원이 사퇴한다고 하면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니까 나는 사퇴 안 합니다. 너나 사퇴하세요. 그리고 너 사퇴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다음 수석 원내대표 선거는 26일 날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그 국회에서 그 투표 대결이 9월 21일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표대결이 9월 20일이었고 그날 밤에 바로 정청래 의원이 그럼 9월 26일 날 원내대표 선거하겠습니다라고 공지를 띄웠었죠. 그래갖고 바로 그때 홍익표 의원이 그때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뭐 홍익표 수박이니 김민석 밀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와서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요. 이미 민주당 최고위나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홍익표 원내대표를 밀어야 된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뭐 김민석이를 뽑아야 되니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그때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최고위는 홍익표로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홍익표가 될 거다. 꼭 마치 제가 점쟁인가 백마장군님이나 우리 동의보감님 같이 아마 홍익표가 될 걸 이런 식으로 제가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홍익표를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때가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지도부 마지막으로 이제 수박들이 이낙연파들 사실 수박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날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이 마지막 던졌는데 결국은 원내에서 발빠르게 수습했던 게 정청래인데 그런 정청래를 수박이라 그러고 정청래가 이재명의 어떤 등에 칼을 꼽는다라고 떠드는 이런 유튜브들은 여러분들이 제발 보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그런 애들 꼭 보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지나간 얘기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이 가장 큰 또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장청래 의원의 가장 큰 장점. 조중동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청래 의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조중동의 농간에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말 오늘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힘당 7개 상임위원장 줄 때 받아가라. 국힘당한테 이미 내가 상임위원장으로 뽑혔으니까 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국힘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이랑 운영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이미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정청래, 운영위원장 박찬대, 과방위원장 최민희 이렇게 땅땅땅 벌써 두드렸단 말이야. 근데 니들 이제 이미 여기서 국회에서 다 뽑히고 끝났는데 박혀서 아무리 투쟁해도 안 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정청래가 니들 그거 밖에서 그거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법사위원장 물러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7개 상임위원장 줄 때 그냥 받아가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오늘 정청래 의원님이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법사위는 절대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법안이 올라오면 법사위는 항상 정시에 제 시간에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붙이지 법사위 열차는 절대 뭐 미루지 않고 항시 정시에 출발한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 민주당이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나머지 그럼 7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죠. 모르겠어요. 뭐 어디까지나 제 촉으로 의하면 지금 국힘당 안에서 어떤 기류가 있냐면 결국은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7개 먹을 바에 그냥 다 주자.
다 주자. 그리고 그 투쟁을 하자 이런 분위기라서 13일날 7개도 갖고 올 거예요. 제가 보면 나머지 7개는 13일날 선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11개 먼저 먹고 7개는 가질래 안 가질래? 아 빨리 얘기해. 마지막 기회야. 가질래 안 가질래? 아이씨 잠깐 좀 물어보고. 야 우리 이거 7개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자존심도 없어 지금? 어? 그 나머지 거 7개 가져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에이씨 알았어 그럼. 야 안 갔는데 니는 안 갖는다 그랬지? 안 갖는다 그랬지? 그럼 우리가 갖는다. 아 잠깐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런 상황입니다. 응?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국힘당의 원내대표가 누구예요? 추경호예요. 그러면 국힘당이 왜 이런 상황에 몰렸습니까? 108석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국힘당 국회에서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국회 안에서는 의석수가 깡패다. 국회 안에서는 의석수가 깡패이기 때문에 108석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집권 여당인 걸 착각을 합니다. 잊어버려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싸우자! 막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막 국회 방송 뭐 여기 저기 막 본회의장 앞에 대기하고 있는 애들 그 국민의힘 보이콧한다 그랬죠. 갑자기 느닷없이 국힘당은 안 싸우면 죽는다. 대야 강공투쟁? 나 살다 대야 강공투쟁은 처음 봤습니다. 그쵸? 아니 대여 강공투쟁 아닙니까? 여당이 장애투쟁을 하고 대야 강공투쟁을 한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의 고민이 뭐냐면요. 자기네들의 의석이 없다. 의석이 확실히 밀린다. 그래서 안 싸우면 죽는다. 강하게 싸워야 된다. 한쪽에서는 뭐라는 줄 알아? 니네가 여당이잖아. 조중동은 계속 니네가 여당이잖아. 니네가 여당인데 무슨 보이콧을 해 이 새끼들아. 계속 얘기하면 국힘당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서 오늘 한다는 게 국회의장 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국힘당 안에서는 안 싸우면 죽는다. 그래서 강하게 민주당과 맞서자라고 하지만 뾰족한 수도 없고, 그래서 나머지 민주당은 알았어. 그럼 13일까지 시간 줄게. 13일 날까지 상임위 7개 상임위 받던가 아니면 13일까지 니들 정해서 와. 안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108석 갖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방향조차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당이 한심한 게, 아니 민주당의 이재명 갖고 어떻게 뭐 이재명 갖고 물고 늘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갖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뭐 문재인 갖고 물고 늘어져야 된다든가 그랬는데, 여태까지 2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 갖고 물고 늘어졌잖아. 그리고 여태까지 2년 동안 문재인 전 정권 탓하면서 물고 늘어졌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무기력한 어떤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우원식은 물러나라. 우원식 물러나면 추미애 와. 정신을 차리자. 우원식 전반기 국회의장, 하반기 2년 후에는 추미애가 와. 추미애가. 이 바보들아. 우원식 물러나면 또 자 경제진표 김진표입니다. 경제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야야가 협치를 할 때만 국회가 이런 애들은 없어 이제. 안 그래? 에휴, 정신들 차려라. 정신을 차리자. 제가 늘 얘기하고. 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정청래 의원을 처음부터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청래 의원만큼 조중동과 일전을 벌이면서 싸운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정청래 의원이 여러분들 17대 국회의원이었죠. 17대 국회의원으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근데 18대에서 사실상 출마도 못했어요.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 그때 조중동의 농간에 의해서 사실상 정청래 의원이 모략을 당해갖고 출마조차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때부터 이제 조중동 폐간을 외치면서 조중동과 자기는 절대 조중동을 안 보겠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의원은 여러분들 왜 늘 한결같이 지지자들의 마음과 여의도의 마음을 다 읽으면서도 한결같이 가냐면 여의도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때 문화일보 사건이었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지금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국회의원을 했다라고 하면요 5선 국회의원이에요. 5선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4년하고 한 번 쉬고 4년하고 한 번 쉬고 유일하게 이번에 연속으로 국회의원 처음 하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정청래 의원이 하도 뭐 다스베이다 뉴스 공장 자주 나오시고 그래갖고 항상 우리 옆에 있었던 것 같지만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쵸? 안 떨어졌으면 6선이네요. 그러니까 4년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4년 쉬고 또 국회의원 4년하고 4년 하면서 늘 4년간은 여의도에 있다가 4년간은 밖에서 여러분들의 민심을 정치하고 이런 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여의도 정치에 빠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3선에서 4선으로 연속 방 빼지 않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4년만 하고 맨날 방 뺐잖아요. 지난 어떤 그 2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청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을 끝까지 몰아내갖고 결국은 정청래가 내 사전에는 탈당과 이혼은 없다라고 하면서 김종인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컷오프에 오히려 정청래 의원은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때 정청래 의원이 했던 게 뭔지 기억나시죠? 덕헌 유세단이라는 유세단을 만들어갖고 비록 자기가 20대 국회에 출마는 못하지만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빰빰빰 떠떠떠 그러면서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법사위원장은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들이나 또는 특검 법안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법 사안에 대해서 결국은 국회의 수문장이 된 거예요. 수문장.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거 본회의에 상정 그 쟤네가 이상한 거면 안 돼. 상정 안 돼. 상정 안 돼. 상정 안 돼. 그러면 여태까지 국힘당이 법사위에서 본회의까지 못 가게 안 그래요?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혜병 특검법 이런 것들이 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쓸데없이 뭐하러 썼습니까? 법사위원장을 뺏겨갖고 유일하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본회의에 자동 상정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패스트트랙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패스트트랙은 민주당 입에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제 법사위원장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조중동이 문매를 때려도 정청래는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중동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어서 믿음이 간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가 거부했던 법들 하나하나 다시 올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은 여러분들 국회는 머릿수가 깡패다. 제가 늘 주장했던 국회는 결국 머릿수가 깡패고 민주당은 그 머릿수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던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얘기했나요? 여러분들 윤석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윤석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게 뭐냐? 모든 상임위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게 되면 엄청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특검은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보면 특검은 그 죄를 물어서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동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특검이 조사한다 그래서 예전같이 밖으로 그 수사 내용을 흘리거나 그렇지 예전같이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근데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어때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도 특검에서 최순실이나 박근혜를 뭐 구속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 박근혜 국정농단이나 최순실 국정농단을 어디서 알았어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여태까지 최순실 특검에서는 범죄 행위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재판에 기소를 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죗값을 물었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 뭐 장시호 나오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증인들 막 나와갖고 노승 걔 이름도 노승열? 걔 이름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보면서 다 이런 일도 있었구나.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노승일이 모든 상임위에서 국정조사를 한다. 그때 이제 국회법은 얼마든지 개정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국정조사를 불렀는데 안 기어 나온다. 그럼 국회법을 민주당이 얼마든지 강화를 할 수 있죠. 기존에 있던 어떤 500만 원 이런 거를 강제 구인도 할 수 있고 민주당이 전부 상임위원장인데 그래? 18개의 상임위원장이 전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 발로 해갖고 전부 강제 구인시키면 되죠. 그래서 아마 조금 민주당이 순서를 좀 정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어떤 거를 먼저 국정조사를 하고 어떤 거는 특검과 동시에 하고 어떤 거는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러면 민주당이 여론에서 여러분들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가장 큰 점은 여론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청문회를 통하고 국정조사를 통하면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특히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직접 김계관 사령관 아니면 그 임 소장 이런 사람들을 임성근 사단장 이런 애들을 불러갖고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특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특검 법안이 통과돼야지 특검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개판이었다라는 게 당연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야 이런데도 이렇게 여태까지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흔적이 많은데도 최혜병 특검을 거부를 해 이미 민주당은 거의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힘당에서 또 최혜병 특검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특검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특검법은 사실상 특검법이 정해져서 수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몰라요. 깜깜이 수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깜깜이 수사가 돼버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청문회,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민주당이 두 개를 먼저 할 거예요. 국조와 특검을 동시에 진행할 게 뭐가 있냐면 아마 제 예상이 맞을 겁니다. 고 최혜병 특검, 최혜병 국조, 그 다음에 뭘 민주당이 입법을 할 거냐면 방송 3법을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최혜병 특검법안과 방송 3법을 아마 민주당이 제일 먼저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방송 3법이 지금 시간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싸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8월에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의 이사들과 KBS의 이사들을 전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다음 달 7월 초에 방송 3법을 다시 입법을 아마 하게 되면 뭐 입법을 해갖고 국회 통과되는 건 일도 아니죠. 민주당이 발의만 하면 본회의장에서 방송 3법을 7월 초에 만약에 땅 하면 윤석열이한테 돌아가고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15일 안에 돌아오면 그게 벌써 7월 20일경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다시 빨리 재표결은 시한이 없으니까 민주당이 재표결을 빨리 하게 되면 7월 달 안에 끝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 위원장으로 전체 회의를 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송 3법이 급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 그 11개 상임위원장들 중에서 가장 빨리 전체 회의를 오늘 소집을 해서 했던 거고, 아마 민주당이 14일 날 과방위 전체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법안 심사를 거쳐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 환상이죠. 모든 여러분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거치냐면요. 그 과방위 안에서 소회의라고 있습니다. 여야의 어떤 의석수 배분으로 그 소회의에서 어떤 그 본회의에 들어갈 안건을 조정을 해요. 그러면 또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소회의에서 이걸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안을 구성 및 법안 소회의 안에서 심사를 해요. 그래? 그러면 국힘당은 당연히 반대하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소회의에서 과방위 소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걸 가지고 과방위에서 어디로 간다? 완전 LTE죠, 속도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소회의 통과됐으면 빨리 법사위를 보내. 그러면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딱 받은 다음에 방송 3법 오케이. 또 법사위에서 소회의를 구성해. 소회의를 구성해서 방송 3법 이런 게 올라왔다. 그래서 어떠냐? 그래서 법사위 안에서 법안 심사를 해. 그럼 법안 심사 오케이. 그러면 우원식 받아라. 딱 던지면 우원식이 딱 받아요. 그럼 우원식이 받아갖고 그러면 본회의 며칠 날 열어갖고 상정한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사위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모든 상임위에서 소회의를 거치고 그 전체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게 법사위로 가고 법사위 안에서 소회의를 거치고 법안 심사,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 그 거친 게 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최민희, 정청래, 우원식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입니다. 최민희, 정청래, 우원식. 이 라인이니까 여러분들 걱정이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은 결국은 속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은 어떻게 되냐? 최혜병 특검은 이미 발의가 됐죠. 그렇죠? 그 최혜병 특검은 이미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그냥 심사하면 됩니다. 최혜병 특검은 이제 법사위에서 그 김승원 간사와 어떤 소위원회 구성들이 최혜병 특검을 하면 정청래 의원이 이상 없네? 우원식 받아라. 그러면 우원식이 받고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무슨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하나 통과시키려면 뭐 6개월, 180일이 걸리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8월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앞두고 저들이 진짜로 MBC를 장악하려는 겁니다. 알겠죠? 8월에 MBC 대주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방송문화진흥원 약칭 방문진 이사 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사 교체에 앞서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이라는 게 방송 3법에 들어있어서 밖에서 외부 인사들이 어떤 MBC 공영방송의 어떤 이사진이나 대주주를 못 바꾸게 미리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김홍일은
탄핵하면 돼요. 김홍일이는 탄핵하면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민주당은 여러 가지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정조사부터 청문회까지. 예. 특검보다 빠른 국정조사 청문회. 국힘당은 속수무책이고요. 결국은 국정조사는 어디를 향할 건가요? 당연히 정부, 윤석열의 대통령실, 경호처, 그 다음에 여당, 결국은 윤석열을 향하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바로 지금 현재 11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고 만약에 국정조사를 추진하다가 이 국정조사를 불응한다라고 하면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리면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10일 구성된 상임위원들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당장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실시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회는 각 부처의 소관 상임위가 있잖아요. 만약에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어디 막 이렇게 다들 과방위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사람들을 다 소관하는 게 국회의 임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5인 협의체의 방통위를 2인 협의체로 했고 그 회의자로 갖고 와 보고해 라고 했더니 싫어 못해 라고 하면 그럼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청문회를 통해서 나와서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달에 임시회를 열어 또 뭐 할 수 있냐면 대정부 질문. 대정부 질문. 우리가 맨날 장관 나오세요. 어디 저기 뭐 그 말뚝장관 한덕수 나오세요. 저는 사실 2달 전부터 그만둔다 그랬는데 마땅한 후계자도 없고 제가 왜 계속 이 자리에 불려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총리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2달 전부터 하기 싫어서 사퇴할 의사를 얘기했는데 아직도 저를 총리라고 지금 아무도 안 할라 그래서 제가 그냥 말뚝 총리거든요. 응?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임시회를 통해서 대정부 질문을 추진하고 우리 김용민 원내 수석 부대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을 먼저 국정조사를 하겠대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검찰개혁, 그 다음에 언론개혁. 검찰개혁 중에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켰던 그리고 검찰이 사실상 여기저기서 이재명 당대표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부정부패 의혹이 있잖아요. 비리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언론 방송통신 장악을 윤석열 정부 했던 이것도 국정조사, 검찰개혁, 언론개혁, 최혜병 특검, 김건희. 아마 김건희 특검 국조할 때 진짜 재밌지 않을까요? 김건희 특검할 때 김건희 비서관들 주르르 나오라 그래갖고 특검하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아마 동시에 일으킬 것이다라고.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거 잊지 마세요. 특검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위험성이 있죠.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15일 왔다 갔다 하고 재표결을 해야 되고 재표결을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자. 전반적으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나 김건희 디올백 사건 전반적으로 국회에서 한번 다뤄보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의외의 사건들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죠. 윤석열 정부는 의외의 사건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여러분들이 얘기한다. 그래서 사실상 사상 초유의 조중동도 욕하는 여당의 장애투쟁. 진짜 궁금합니다.
집권 여당이 장외투쟁을 하면 어디 가서 해야 되죠? 상임위는 안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렇다 그래갖고 묘책은 없고 묘책이라고 하는 게 지네끼리 국힘당 안에서 15개의 특위를 만들어서 제2의 국회를 만든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응?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응? 아니, 국회는 보이콧,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15개의 상임위를 만들어서 국힘당 안에 법사위를 만들고 국힘당 안에 과방위를 만들고 그럼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투쟁을 한다는 거죠? 국힘당이 나가서 장외 투쟁을 한다. 어딜까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그래도 뭐 발빠르게 하나 움직이네요. 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니들 이거 백날 해도 안 되는 거 알지? 응. 백날 뭐 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이거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다 추미애 온다. 내가 늘 경고하는데 그러다 추미애 온다. 괜히 아무나 사퇴 요구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다 추미애 온다. 그냥 상임위 이게 이거 위법 아닌가요? 상임위 대체할 15개 특위를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들 4년 전에도 민주당이 여러분들 18개 다 먹은 적 있죠. 민주당이 18개 다 먹었을 때는 그때 국힘당이 야당이었잖아요. 그때도 보이콧했어요. 그때 보이콧할 때 그때는 야당이라서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민주당이 2020년 총선 끝나자마자 거의 180석에 대승을 한 다음에 국힘당이 거의 한 달째 밖에서 투쟁을 할 때 그때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복귀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네가 여당인데 밖에서 뭘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 좀 얘기할게요. 예, 대한민국의 정신 나간 대통령 남북 긴장 한껏 끌어올리고 해외 나가서 상황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말입니까? 9일날은 군사 분계선에 침범한 북한군에게 합참 경고 사격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남과 북은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지는 김건희 손잡고 해외 나가갖고 상황 관리를 하는데 무슨 상황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게 대통령입니다. 오히려 남북이 긴장 관계면 나가야 될 해외 순방도 미루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죠. 나쁜 놈이에요. 만약에 이러다가 전쟁 남은 윤석열이가 들어오겠습니까? 나쁜 놈이에요. 국군 통수권자라는 새끼가 전쟁 위기로 몰아놓고 지는 해외에 나가게 해서요. 지금 대통령이 저러고 다닐 때입니까? 민생 개판이죠. 물가 개판이죠. 안보 비상이죠.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데 저러고 다니고 있어요. 석유 나왔다고 거짓말이라고 앉아있고 그래놓고 뭐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정치 참 쉬운 줄 알았어. 정치가 참 쉬운 줄 알고 앉아있어요. 한심한 새끼들이죠. 그 다음에 디올백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 국민권익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명칭은 국민권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건희 권익위,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디올백 사건에 처벌 조항이 없다, 이게 말입니까? 응? 김건희의 불이익이 갈까봐 기다렸다가, 김건희 가는 날 기다렸다가, 그것도 5시 반. 여러분들 5시 반이라는 시간을 왜 얘네들이 선택했냐면요, 거의 기사가 마감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저녁 뉴스 또는 석간신문의 기사 마감 시간이 5시예요. 5시 반 사이입니다. 요때 발표를 하면 밤에 이거를 제대로 보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들이 황당한 수사를 하거나 황당한 검찰의 발표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금요일 날 오후에 나오는 뉴스는 어이없는 뉴스들이 많아요. 금요일 날 5시 이후, 6시 이후에 쏟아지는 뉴스들은 대부분 검찰발 어이없는 뉴스나 조선일보에서 터뜨리는 뉴스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걸, 금요일 오후에 나오는 뉴스들은 대부분 부끄러운 뉴스, 조작된 것들이 많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말에 묻히게 하는 거예요. 별로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나가는 게 많은데, 건희 권익위 이런 코미디, 더욱더 웃긴 거는 건희 권익위에서 김건희한테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혐의 없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최재형 목사를 조사도 안 했대요. 뭡니까? 응? 아니 뭐 조사를 90일 안에 발표해야 되는데 110일이 넘어서까지 뒤늦게 조사해놓고 국민권익위에서 최재형 목사를 어떤 조사 자체를 안 했대요. 응?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국민권익위가 여러분들 뭐 하는 줄 아세요? 국민권익위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국가반부패 총괄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국민권익위를 해서 우리 뭐 국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뭐 그런 것도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원래 기능은 국가반부패 총괄기관이에요. 국가의 반부패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8년 2월 29일. 그전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었냐면 국가청렴위원회,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이 3개가 있었거든요. 이 3개를 통합해갖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3개의 어떤 국무총리 산하에 있던 거, 그 다음에 행정부 소속 하나에 있던 거, 그 다음에 국가청년, 요걸 통합해서 2008년도에 통합한 게 국가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여러분들 존재감이 각인된 게 언제냐면 바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김영란법 하냐면, 이 김영란이라는 이 법조인이, 대법관을 지낸 이 김영란이라는 분이 그 전에 국민권익위원장이었어요. 이번이 권익위원장이었고, 이 김영란 이 권익위원장이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 추구 금지법을 처음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좀. 김영란이라는 대법관 출신의 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면서 자기가 법관 생활을 하고 여기저기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 추구 금지법을 제안하면서 그게 국회를 통과해갖고 그게 청탁 금지법이 되고,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 금지법이 되면서 그게 우리는 쉽게 김영란법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랬는데 이때 권익위가 김영란 전 대법관 때문에 우리가 권익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높았었는데, 지금 권익위가 이제
디올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이제 코미디 건이기가 된 것이죠. 더욱더 변명이 너무 궁하죠.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 내가 어제 얘기했죠.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들 다 해먹어. 고위공직자부터 말단 공무원들까지 뭐 허가 내주고 그럴 때 누가 이렇게 돈 줄라 그러면 예전 같으면 막 이러지 마. 와이프. 누가 막 이렇게 뇌물 주고 뭐 상품권 이렇게 갖고 오면 그냥 와이프 전번을 줘 이렇게. 예. 와이프 전번. 뭐 010 이쪽 와이프 안 걸려.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자체를 못해. 예. 다 처먹어 다. 야 대통령 부인도 다 해쳐먹는데 왜 공무원들만 청렴결백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김건희 면죄부 준 권익위는 어떻게 보면 디올백 직접 전달했던 영상 속에 나오는 최재형 목사 조사조차를 안 했습니다. 직무 관련성 어떻게 보면 이 디올백 사건의 가장 핵심은 직무에 관련이 있었냐. 이거 직무에 관련이 있었죠. 최재형 목사가 여러분들 분명히 누구 어디 보내달라 누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분명히 했잖아. 응?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회 위촉을 시켜달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으면 국립묘지 안장시켜달라. 통일TV 재송 등등을 부탁을 했고 김 여사 총무비서관 직원을 연결해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잖아. 했잖아. 청탁을 하고 김건희가 자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연결까지 해줬잖아. 이게 무죄래. 응? 더욱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금품 제공자는 분명히 청탁 목적을 분명히 밝혔고 자기는 조사받는다고 하는데 금품 제공한 사람을 조사를 안 해요. 꼬라지 좋다. 나라 좋다. 에휴. 그냥 김건희 지키는 권익위.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국민권익위 이렇게 하는 그냥 범죄 세탁소입니다. 부정부패 혐의 없음 종결시키는 범죄 세탁소예요.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저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권익위가 굉장히 잘못했을 굉장히 후회할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거 국민들이 눈으로 다 봤거든요. 영상을. 지금 영상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할 때 분노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쵸? 김건희 특검 분명히 다시 올라갈 텐데 권익위에서 혐의 없다 그랬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김건희 명품백 혐의 없대 이렇게 생각할까? 눈으로 다 봤는데 미친 새끼들이라고 하죠. 이건 오히려 특검의 명분이 더 쌓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는 더 올라가는 것이다. 예전에 뭐 구청 공무원 말단 공무원들 뭐 식사 대접 3만 원 뭐 이상 받았다 그래갖고 징계 먹고 그랬던 공무원들은 뭐가 됩니까? 응? 특검이 왜 필요한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남은 건 뭐죠?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권익위는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어떤 혐의 어떤 처분 규정이 없다라고 했지만 검찰은 수사기관이죠. 검찰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최재형 목사는 청탁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청탁이 실행됐다고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최재형 목사를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명수 기자도 소환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는 김건희 차례가 남았죠. 이제는 과연 검찰의 판단은 법리적인 해석을 하겠죠.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검찰의 사실상 권익위에게 어떤 김건희에 대한 면죄부가 검찰을 당황시킬 수는 있었겠지만 오늘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권익위 김건희 면죄부에는 선을 걷습니다. 차질 없이 수사한다.
검찰총장은 권익위는 권익이다. 김건희 면죄부는 우리와 상관없고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검찰을 믿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원석은 여러분들 제가 취재해본 바로 의하면 서초동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원석은 이제 이미 바지 사장이다. 이원석은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명예롭게 나가기 위해서 검찰에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말은 저렇게 세게 하는 거다. 슬픈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검찰총장이, 검찰에 위신이 있는데 검찰총장이 권익위에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따른 사건에 참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렇죠? 어차피 이원석이는 차기 검찰총장이 벌써 대통령실에서는 하마평이 올라오고 있고 이미 대검의 수족들을 다 교체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미 디올백 사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원석이는 수사 지휘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원석이는 나름 본인은 대쪽 같은 검사였다라는, 윤석열의 개였다는 소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수사한다 무슨 말만 하지 전혀 결단을 못 내리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은다 그러면 중앙지검장 불러다가 이거 왜 수사 안 하냐, 내일이라도 당장 소환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검찰 전체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창수는 조용히 하고 있고 나갈 검찰총장이 떠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찰 믿지 마세요. 뭐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결국은 뭉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의 1부 주요 어떤 심층 분석은 1부는 녹화는 여기까지. 곧바로 이어서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개혁신당의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3명입니다. 국힘당 이중대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국힘당 이중대지만 반윤 세력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얘네들이 원하는 상임위에다가 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과방위로 갔고 천하람은 운영위에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한 명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보건복지위에 배정을, 얘네들이 원하는 데다가 다 해줬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특검 전국에 있어서 야권 단 3표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특검 전국에 있어서 단일 대오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은 이런 개혁신당의 야권의 어떤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네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하람이가 국회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법사위 민주당 국민의힘 넘겨줘라, 이런 인간들이에요. 법사위 민주당 보러 법사위 국힘당에 넘겨주라라고 떠드는 인간들입니다. 얘네들은 국힘당 이중대예요. 그냥 반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같은 거는 동조를 해줄 테지만 나머지 법에 있어서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얘기를 할까요? 먼저
제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오래전부터 저는 그 얘기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모를 때부터 저는 2013년? 2012년 13년 때 성남시장 하실 때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원조 친명이라고 하는 이 김영진이나 정성호는요, 대표적인 보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조 친명 소리는 듣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원조 친명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성남시장의 기초단체장 정도였을 때 자기를 어떤 국회에서 어느 정도 좀 아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뒷받침해 줄 사람들이 국회에 힘이 필요할 때 그때 김영진이나 어떤 이런 정성호 이런 사람들을 알았던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하기도 전에 어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제가 조심하라 그랬어요. 정성호나 김영진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요즘 특히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계속 뭐 쓴소리 이재명의 사당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성호도 연구단체를 출범해갖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충원이면 상관이 없지만 왜 이러냐면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얘네가 생각할 때 이재명은 자기네들이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원조 친명이라고 하는 정성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선이에요. 5선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정성호가 3선 국회의원 할 때 이재명은 그냥 고작 성남시장을 한다던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아주 아래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의 위치는 미래의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정성호라는 국회에서 3선 짬밥을 먹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이재명은 자기 그냥 발밑에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이재명이 민주당을 사실상 단일화시켰고 통합시켰고 민주당의 색깔을 바꾸고 민주당이 개혁적인 정당으로 싸우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놓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청래, 김용민, 최강욱 이 수많은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처음에 민주당에 들어왔을 때 도왔던 개혁적인 사람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과 논의를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와 논의를 하고 한마디로 얘네들이 주류에서 밀렸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중요한 생각을 아직도 뭐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의제나 중요한 민주당의 핵심적인 결정을 할 땐 최고위에서 대부분 결정하잖아요. 최고위. 최고위에서 대부분 결정하고 얘네들은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거죠. 자기들한테 안 물어봤다. 적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예전같이 자기네들이 알로 봤을 때 같이 과거에 이재명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보면서 이재명 당대표 주위에 새로운 친명 세력들이 생겼잖아요. 신친명 세력들과 과거 사실 반개혁적인 원조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실상 갈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새로운 민주당의 개혁적인 성향들이 신친명 세력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과거에 반개혁적인 원조 친명이라고 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김용진은 옛날부터 개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성호는 대놓고 검찰개혁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정성호는 대놓고 추미애 내려와라 그러고 추미애 검찰개혁 반대를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하고 막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과 붙을 때 추미애 빨리 끌어내리라고 난리를 친 게 대표적인 게 정성호였어요. 김영진은 옛날부터 존재감도 없고 과거에 친노 친문이 개혁적인 정치획을 펼칠 때 사사건건 반대했던 자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새로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이제 원조 친명이라는 소리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그냥 민주당의 반개혁파들이에요. 반개혁파들이에요. 이제 와서 얘기해 줄까? 과거에 그 조계종에서 이재명 출당시키라고 할 때 정청래 의원한테 찾아와 갖고 잠시 탈당하라고 했던 애가 정성호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해 줄게요. 과거에 정청래 의원님 대통령 선거 앞두고 조계종에서 정청래 출당시키라고 난리 쳤을 때 아니야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정청래 의원실에 찾아와 갖고 정청래 의원 잠시 탈당하라라고 압박을 가했던 게 정성호입니다. 정성호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괜히 이런 얘기를 했다가 자칫 또 괜히 분열이 씨앗이 될 수 있을까봐 제가 얘기를 안 했죠. 그때 정청래 의원실에 찾아왔던 게 정성호고 이재명 당대표가 인천 계양에서 당대표가 출마해갖고 당선이 됐을 때 진짜 많이 도와준 사람은 누구냐면 최강욱 의원이에요. 최강욱 의원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해 줄게요. 제가 언제죠? 재보선이 몇 년도에 있었죠? 재보선이 대선 끝나고 보니까 22년도인가? 재보선이 23년이에요? 22년이에요? 제가 재보선이 끝나고 이재명 당대표님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았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님 국회의원 배지 달았을 때 정청래 의원실에 제가 초대를 받았었어요. 그때 정청래 의원실에 딱 가서 그때 뭘 했냐면 정청래 의원실 안에서 도시락 그 파티를 도시락 회의를 했어요. 회의라고 하긴 그렇고 도시락으로 그냥 인사했어요. 그 당시에 정청래 의원실에서 같이 도시락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 최강욱, 정청래, 그다음 나, 이동영, 김남국. 그때 그래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 이제 와서 처음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정청래 의원실에서 도시락을 다 먹고 이재명 당대표랑 최강욱 의원이랑 정청래 의원이랑 나랑 이동영 작가랑 이렇게 김남국 의원이랑 도시락을 먹고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국회 밑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 국회 밑에서 그때 정청래, 이동영 그리고 나랑 무슨 프로그램을 최강욱이랑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돈탐사이드랑 싸우기 전이야. 돈탐사이드랑 싸우기 전에 무슨 프로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 이동영, 나, 최강욱, 정청래 뭐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국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일부러 우리랑 같이 있었다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 내려오셔갖고. 내려오셔갖고 딴 데로 돌아가셨어. 그때 여러분들 국회에 처음 왔을 때 진짜로 이재명 당대표를 많이 도와주고 그랬던 분들이 최강욱 의원님,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도시락 먹고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게 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여러분들 21대와 22대 가장 달라진 큰 화두는요. 수박이에요. 수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수박이라는 단어를 국회의원들이 되게 싫어해요. 국회의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수박인데 저는 묻고 싶어요. 왜 당원과 지지자들이 수박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왜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라고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가 수박의 의미는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개 같고 민주당이면서 민주당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실망한 지지자들이 결국은 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하라는 따가운 질책을 한 게 수박의 원조거든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하고 우리가 특히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막강한 180석의 의석을 주고도 국회에서 진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 여의도의 문법에 갇혀서 21대와 22대가 정말로 다른 점은 뭐냐면요. 여의도의 문법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퇴장했다는 거. 여의도의 문법을 따르면서 관례를 중요시했던 사람들은 다 나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우리가 민주당에 수박이라는 말보다는 저번에도 제가 제안했지만 개혁파냐 반개혁파냐 이 중에서도 또 반개혁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진짜로 제대로 한번 싸워보고 역풍타령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여태까지 변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늘 아쉬웠던 게 제대로 투쟁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해보지도 않고 조간신문 조중동에서 때린다 그러면 벌써 벌벌벌 떨어갖고 최고위원 회의에 조선일보 들고 들어오는 과거의 그런 형태들. 그러니까 이러다가 역풍타령만 이름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그랬던 법안들이 누더기 법안이 되고. 저는 22대 국회는 결국은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힘을 밀어줬다는 것은 입법부에서라도 제대로 윤석열의 정부를 견제하라는 거잖아요. 협치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겁니다. 야당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그렇죠? 협치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나마 자기네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으니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때나 하는 겁니다. 제 속마음을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요. 집권 여당이 됐든 집권 야당이 됐든요. 집권 야당은 없죠. 국힘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친문 정치의 몰락은 제가 지금 와서 말씀드릴게요. 친노 친문은 과거에는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개혁적인 사람들을 친노 친문이라고 했어요. 불과 4년 전만 해도요. 반문은 반개혁 세력이었어요. 그럼 왜 친문은 몰락했냐? 국힘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봐서 그래요.
절대 민주당은 집권을 해도 위기고 정권을 뺏기면 더 위기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도 정권 잡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한 방에 죽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정권을 잡는 모습도 보고 박수도 치고 눈물도 흘리고 총선을 이기는 것도 박수를 치고 눈물을 했지만 늘 민주당의 실패는 국힘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는 거에서 사실상 거기서 실패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요. 국힘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요. 아니면 없애야 돼요. 그쵸? 국힘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던가 없애야만 정신을 차리고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반민주 세력들과 협치를 할 수 있고 이 부정부패 세력들과 협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정말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18개 상임위에서 국정조사 다 실시하고 정말로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 잘한다. 조중동이 입법 독주 프레임을 씌우고 뭘 해도 그런 거 개의치 말고 법대로 민주당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결국은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적어도 민주당이 법대로 하고 야성을 되찾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밖에서 민주당에게 실망했던 사람들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어설픈 중도 확장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생각해요. 과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외교 정말 잘했죠. 외교, 안보 다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뼈아팠던 순간순간 몇 개는 제가 지적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부딪힐 때 힘의 한계를 느꼈죠. 우리 민주진영이. 그래서 우리가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몰아줬어요. 그때 민주당이 그 의석을 갖고 제가 그 4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집권 야당의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 그 말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민주당은 이런 기울어진 대한민국이라는 운동장에서는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민주당은 야당이에요. 제발 민주당은 정권을 잡았다고 여당이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 민주당은 죽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민주당은요, 권력을 잡았을 때도 싸워야 되고요, 권력을 뺏겼을 때도 싸워야 되는 정당이에요. 제 말 맞죠? 근데 정치인들은 그러지 못해요. 대통령을 민주당에서 당선시키면요, 마치 국민의힘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들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했죠? 민주당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떨어진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고 2년 동안 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이거는 상대방 정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놈들을 못 죽입니까?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는요, 왜 꼭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는지 아세요? 문재인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양반이었죠. 조국도 양반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국 장관님도 친하고 이재명 당대표님도 친하고 잘 알지만 대통령은 이재명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진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무섭다라는 적어도 한 번의 교훈을 남겨주고 싶어요. 진보가 권력을 잡았을 때 우스워 보이니까 집권 1년 차부터 통계 조작이니 조중동 하는 짓거리 못 보셨어요? 저는 진보가 권력을 잡았을 때 작사를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무서움을 보여줘야지 저들이 진보가에게 진보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조중동은 정권 얼마나 진보를 우습게 봤으면 박근혜 정권을 지네가 무너뜨렸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쵸? 여러분들 슬프지만 박근혜 정권을 촛불로 무너뜨린 게 아니다. JTBC의 태블릿으로 시작해서 조중동이 촛불 집회를 중계하면서 결국은 조중동과 재벌이 박근혜를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촛불이 명목상으로는 촛불에 의해서 박근혜가 퇴진된 것 같지만 결국은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박근혜를 버렸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날아간 거죠. 여러분들 무서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진보 정치가 우습게 보였으면 조중동이라는 새끼들이 야 이번에는 그냥 야 민주당 권력 주자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응? 이따위로 박근혜 같은 애들 대통령 세워봐야 미래가 없으니까 야 박근혜 끌어내리고 그냥 민주당 이번에 한번 주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겠고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야 5년짜리 한번 주자 이런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쵸? 저는 정말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게테르테 진보가 권력을 잡았을 때 진보도 벌벌 떨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과 그런 개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랑 나랑 끊임없이 우리는 되새기고 있는 게 있어요. 권력을 잡아도 싸우는 민주당이 돼야 되고 권력을 뺏기면 더 싸우는 민주당이 돼야 돼요. 근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라는 사람들의 몰락은 뭐냐?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국힘당과 협치를 하려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가 되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됐을 때 더 싸우는 지지자들이 돼야 돼요. 누구랑 싸운다? 내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국힘당과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뿌리를 뽑을, 적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아도 기둥이라도 흔들릴 정도로 무서움을 보여줘야 돼요. 쟤네들은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군부 독재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특전사를 동원해서 학살을 해도 평생 떵떵거리고 사는 놈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수백 명을 학살을 했던 놈이 사형당하지 않고 경호받으면서 골프 치면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이런 정의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민들이 나라도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정말 함무라이 법전에 나왔던 고대 함무라이 법전에서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같은 저는 진보가 무서움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력을 잡을 때 정광석과 같이 작사를 한번 내놓고 그래서 다시는 지네가 정권 잡았을 때 부조리한 일이라거나 부정부패한 반국가적인 행동과 정치를 했을 때는 반드시 정권 뺏기면 우리는 죽는다 라는 거를 좀 밝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정권을 잡고 실패를 하죠. 정말 생각만 하면 눈물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말 몸속에 민주주의가 배어 있다 보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 작살 내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알죠? 노무현 대통령은 혼자 민주주의를 반민주 세력들에게 민주주의로 대하니까 결국은 정권을 뺏기니까 그 반민주 세력들은 권력을 헌법 위에서 사용하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권을 잡으면 민주적으로 제가 반민주적으로 저들을 처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권력과 국회의 권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죠. 한마디로 양아치들한테 신사 대접을 해주면 그 양아치 근성은 어디 사라지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 그래갖고 우리는 5년짜리 행정부 권력밖에 안 잡은 거예요. 대한민국 재벌은 웃고 있고 조중동은 니들 어딘제까지 버티나 보자 그러면서 사방이 칼을 들고 민주정부를 항상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협치를 합니까? 민주당은 적어도 연속 4번 정도 권력을 잡아야지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장기 집권 프로젝트가 나왔던 겁니다. 진짜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야, 저 사람, 그러니까 모두가 최강욱, 김용민 이런 사람들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보이고 그런 여의도의 문법을 따르지 않고 정말 정의가 무엇이고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정치에서 열심히 싸워줄 때 그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 여의도에 정착하려 그러면 우리는 냉정하게 그 사람들도 내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놈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개청수 저 새끼도 시사타파 저 새끼도 친문 적폐래요. 저 친문 맞아요. 여러분들은 반문인가요? 저 문재인 대통령 아직도 존경하고요.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고요. 당연히 친노 친문이 친명이 된 거고요. 그러나 제가 왜 이재명 당대표를 꼭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현실 감각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랑 사적인 얘기도 하고 어떤 뭐 둘이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뭐 소주도 한잔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은 현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순발력이 되게 뛰어나요. 머리가 진짜 비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마인드보다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은 어떤 누군가가 공격을 해오면 많은 맷집도 좋지만 어떻게 반격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죽여야만 자기네들이 무섭지가 않거든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냥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이재명이 민주당을 접수하기까지의 그 정치사를 보면 이재명은 투쟁의 역사였어요. 투쟁이 아니라 이재명은 목숨 걸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에요. 자기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배신당해서 검찰에게 아가리에 잡아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쉽게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누구의 어떤 뭐 후계자 뭐 그런 사람들, 누구의 어떤 뭐 직계 뭐 이러면서 쉽게 정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재명은 그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정면 돌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대한민국 기득권들과 그런 적폐들이 아니에요. 민주당 안에 있던 반개혁 세력들이 이재명 따위가라는 말이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가장 정치하면서 뚫고 나오기 힘든 시련의 기간이었어요. 그냥 변호사, 시민 운동하던 변호사, 그냥 성남시장 이재명 따위가, 그래 이재명 따위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고 하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성남시장이 결국은 경기도지사가 되고 결국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고,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보면.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옛날에 성남시장 하실 때 호프 거기 세월호 참사 때문에 갔다가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잔하면서 보는데 그냥 굉장히 명석하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돌려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누군가가 나에게 한 대를 때리면요 반드시 돌려줘요. 저는 민주당은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보같이 우리가 권력 잡았다고 막고 있다 보면 한 대 때리던 놈이 딴 놈도 때리고 이놈도 때리고 저놈도 때리고 그러다 보면 정권이 몰락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뭐 제가 뭐 반명이니 이런 놈들은 그때 이재명을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고 깜짝 놀랬죠. 야, 이 사람이 성남시장 하기는 그 당시에 저와 같이 그 이재명 당대표의 강연을 찍으러 다니고 따라다니면서 한번 제가 늘 생각했던 게 공통적으로 기자들이나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야, 이 사람 성남시장 하기 너무 아깝지 않아? 이거였어요. 그 2012년, 2013년도에 한결같이 이재명의 강의를 듣거나 이재명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야, 이 사람 성남시장 하기 너무 아깝지 않아? 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저는 웬만하면 그 녹화를 하고 이렇게 찍다가 한 번은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말만 잘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되게 궁금했죠. 근데 진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본 이재명은 겉과 속이 똑같고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가 막 얘기하고 그럴 때 되게 활발할 것 같지만 그 표정 뒤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님은 오랫동안 되게 슬펐고 가난과 싸워야 됐고 차별과 싸워야 됐고 이 사회의 기득권들과 싸워야 했던 그게 몸에 배 있던 분이라서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앞에서는 막 여러분들 웃으면서 막 사람들과 사진 찍고 그럴 때도 그 이면에는 저 사람에겐 날개를 좀 달아줘야 되는데 과연 누가 민주당에서 저 사람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제 방송 옛날 영상 보면 이재명 당대표 강연하는 영상 막 10년 전 그런 영상들 보면 그때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야, 이재명 너무 성남에 갇혀 있는 거 아깝지 않아? 저런 사람 정도는 경기도지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우연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치권에서는 논하지도 않았어요. 알아요? 처음에 이재명을 경계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권에서는 경계를 했지 성남시장에서 여러분들 경기도지사는 한 번의 대권 후보예요. 경기도지사는 한 번의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똥파리 새끼들 있죠. 김진표를 중심으로 똥파리 새끼들이 이재명 출당 운동을 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때 이재명 출당 운동을 김진표가 막 현수 막 들고 민주당사 앞에서 막 그럴 때 우리가 그때 뉴비씨 그 다음에 젠틀제인 그때 엄청나게 싸웠었을 때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게 유튜브에서 제가 대놓고 그때 똥파리들 뉴비씨 젠틀제인 그때 2018년도야. 그게 2018년도 6년 전에 막 싸우고 난리 났었죠. 걔네들 뭐 남경필 지지한다고 할 때. 근데 그게 되더라고. 와, 그게 되더라고.
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남시장은 여러분들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출신이라서 성남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죠. 조그만 그 시의 시장이 갑자기 큰 경기도는 서울보다 더 크잖아요. 거기를 도전한다? 민주당에서도 그거는 가만두지 않아요. 국회의원 3선, 4선, 5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노리는 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잖아요. 그쵸? 어? 이해가 가시죠? 왜 그렇게 이재명을 민주당에서 경계했는지. 서울시나 경기도지사는 대권의 어떻게 보면 티켓이에요. 티켓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3선, 4선 정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한, 성남시장 한 번 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도전한다니까 얼마나 민주당 안에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을 했겠어요. 그때 살린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 살린 거예요. 이해찬 대표님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님이 살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사실상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이해찬계가 이재명계로 거의 흡수를 해버렸죠. 전폭적으로 이해찬 당대표가 다 밀어버렸죠. 지난 그 이해찬 당대표가 만든 그 뭐죠? 한반도 포럼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해찬 당대표가 알게 모르게 그 민주당 안에 중진들이나 이해찬 당대표가 세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를 알아보고 바로 모든 이해찬계가 전부 이재명 당대표를 밀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최민희, 김현, 이해식,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다 이해찬계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밀면서 경기도지사, 그러고 나서 이제 대권을 가야 되는데 대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때는 이해찬 당대표가 이낙연을 그때 이해찬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밀지 않았으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몰랐겠죠. 근데 민주당 안에서 이제 처음에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할 때 친명계 의원들은 10명도 안 됐어요. 친명계 의원들은 10명도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선거 나오는 거야 진짜? 이게 되면서 이제 과거 친문이었던 사람들 있죠. 그 친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거기에 이제 기로에 섰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친문이었던 김병기 이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보따리 싸갖고 이재명 캠프로 넘어왔고,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일찌감치 이재명을 지지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윤건영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재명은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윤영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친문 안에서도 갈렸어요. 친문 안에서도 갈리면서, 그러니까 친문 정치인이 100명이라고 하면 6대4 정도로 이낙연을 따라갔죠. 40명은 이재명을 지지하고 60명 정도는 이낙연을 지지를 했었죠. 처음에 대권 경선 과정에서는. 그때 이제 합세를 해준 게 민평년과 그런 이해찬계와 민평년이 대표적인 민평년계의 우원식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을지로위원회, 민평년 이쪽이 대거 이해찬계와 함께 확 모이면서 이제 기울어 버린 거예요. 확 기울어 버린 거죠.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의외로 이해찬계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권 이제 할 때 이제 시작 딱 했더니 이제 벌써 의외로 친문이 막 80%는 이낙연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죠. 친문에서도 6대4 정도의 어떤 지지 세력을 확보했고, 우원식 의원이나 민평년에서도 전폭적인 이재명 당대표가 지지를 받고 이해찬계가 미니까
사실상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 4.0이나 거기서는 또 분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당 경선에서부터 이제 압도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제가 보면 왔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이 해낼 줄 몰랐어요. 와, 저게 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정치 분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의도의 문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뭘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딴지는 절대 안 건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처음에 대선 패배하고 나서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잠깐 외국에 나갔다가 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저 새끼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할 것 같아갖고 오히려 자꾸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권에 있으면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죽일까봐 이재명 당대표가 차라리 대선 패배를 하고 정치권을 잠깐 떠나 있는 모습이 어떤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묻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될까? 그리고 정반대의 선택을 할 때도 이재명급이면 서울시장이나 이런 데 갖고 세게 붙어야 되지 않을까? 처음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을 도전했는데 송영길 따위가 했던 인천 계양을 물려받는 게 좀 나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제 상식으로는 송영길이가 서울시장 나가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송영길이가 서울시장 나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서울시장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내 생각은. 근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어차피 저는 송영길은 안 될 거를 알았어요. 근데 인천 계양을 선택을 하셔갖고 국회에 입성하는 게 목표였다. 그거는 나중에 이해를 했죠.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연고를 통해서 계파를 통해서 성장한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정치인들 같이 계파나 학연과 지연, 연고를 통해서 성장한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보이면 잊혀지는 정치인이었던 거야. 이재명 당대표가 입장에서 지금은 이해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권은 패배했지만 내가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이재명을 이미 대통령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내가 국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재명은 그냥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통령에 도전했던 그냥 한 명의 반짝 스타로 잊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판단이 옳았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인천 계양에서 그때 인천 계양 나갈 때 비판 되게 많았거든요. 저 같은 여의도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재명이 무슨 인천 계양을 나가냐 그건 좀 우리가 봐도 좀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권 했던 사람이 응? 그리고 그 당시에 송영길 당대표가 얼마나 거만한지 나는 직접 봤으니까. 송영길이가 얼마나 거만하고 송영길의 야욕을 봤으니까. 이재명을 이용해서 자기가 대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잘못하다가 근데 송영길이가 오바를 해서 서울시장 나가면서 스스로 자살골을 길을 가길래 그냥 납뒀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딱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도 이재명이 옳았네. 나는 몰랐을 때. 야 저렇게 국회에 들어오는 게 이재명 당대표는 어차피 검찰이 노리고 있으니까 불체포 특권이 필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저것도 이재명이 맞다 판단이.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재명 당대표의 생각이 저게 맞나 또 의구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당대표 도전하는 게 맞나? 그 생각을 했죠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내가 고백을 하는 거야.
아니 당대표를 하면 제일 앞에서 화살을 맞을 텐데, 응? 국회 들어오자마자 당대표 도전하는 게 저게 맞나? 엄청난 그 검찰의 공격과 조중동의 공격이 엄청나게 셀 텐데, 저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겨내더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보던 정치, 대권이라는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 어느 정도 수습을 해갖고 자기가 나중에 또 다시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냥 다 정면 돌파를 하더라고. 될까? 돼.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재명에 관한 거는 정치 분석을 할 게 없다. 결과를 보면 된다. 아니 그래서 당대표를 도전하네? 분위기가 벌써 이제 이미 당대표는 이재명이야. 된 거야. 이번에도 봐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내가 틀렸잖아. 나는 이번 공천 물갈이는 한 번에 하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그래도 친문 친노의 어떤 그 3선 4선 의원들의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한 3분의 1 정도만 물갈이하고 다음에 3분의 1 정도 하고 3분의 1 정도 하면 그게 오히려 개혁이 더 순조롭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진짜로 어떻게 한 번에 공천으로 다 날릴 수 있지? 이게 될까? 이게 되는 거야. 나는 한 번에 물갈이를 한다는 거는 나는 한 번도 상상을 못했어. 이게 될까? 근데 그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 감각이 뛰어난 게 뭐냐면 결국은 당원들에게 권리를 주면 되는 거야. 응?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결국은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참여해서 사실상 경선에 참여를 하면서 날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당권가 하는 그 대신 내가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개국본 대표할 때 기억나시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당원 80조 개정하라고. 2년 전부터 우리가 우상호 송영길 대표 체제, 송영길이 아무것도 안 했거든. 내가 왜 송영길을 비판하냐면 송영길 당대표 할 때 아무것도 안 했거든. 기억 안 나요? 송영길 당대표 할 때 민주당사 앞에 가갖고 개혁이 민생이다, 당원 당규 개정하라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우리가? 응? 우리가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래갖고 송영길 내려와갖고 당원 당규 개정하고 뭐 한다고 입으로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그건 내가 잘 알거든요. 언론개혁도 안 하고 느닷없이 검찰개혁위원장이었던 김용민을 언론개혁위원장으로 앉혀놓고 뭉개버렸거든요. 그때 우리가 당원당규 개정하라 얼마나 난리쳤어요. 그나마 당원당규 개정 작업이 일어난 게 우상호예요. 난리쳐갖고 우리가. 기억 안 나요? 막 민주당 앞에서 시위하다가 그때 김학현 대표랑 나랑 뛰쳐 들어가고 우상호 나와라 막 그러고 얘기하자 그러고 해갖고 당원 당규 수장돼 갖고 검찰의 기소만으로는 당대표직 안 물러내. 그래갖고 나는 솔직하게 나는 지금도 이게 미스터리예요. 야, 국회의원 지역구 253개를 한 방에 물갈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응? 난 진짜로 그 생각을 아직도 해요. 이걸 과연 해낼 사람이 있을까? 지역구 253개의 물갈이를 현직 3선 4선을 날려버리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로 날리고 뭐 비명 행사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도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깡다구가 있을까? 아니 난 지금 생각해도 대단해. 안 그래요?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런 조중동의 비아냥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개혁을 공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걸 결국은 완성해서 253개의
개혁 공천을 이뤄갖고 총선에서 대승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한 100개만 바꿔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앞으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뭘 할 때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관습이나 여의도의 문법이나 여의도에서 당연시되는 것들은 다 깨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그 어떤 이재명 당대표가 뭘 한다 그러면 결과를 봐요. 결과를. 거기에 대해서 요즘 제가 많이 변했죠. 이재명 당대표가 재임한다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요. 처음에는 그 생각했거든. 야, 재임이 맞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해내지 못한 게 없잖아. 그럼 뭔가 있으니까 재임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아예 뭔가 있으니까 재임하려고 그런 거 할 거 아니야. 아, 연임. 뭔가 있으니까 아마 추대로 갈 거예요. 그래도 뭐 이제는 그냥 지켜보자예요. 더 이상 내가 이재명 예전부터 그 정치적인 감각이나 굉장히 뛰어나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은 초선이라서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님이요, 요번에 당선돼 갖고 재선이지만 이제 국회의원 3년 차예요.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1.5선이에요. 1.5선. 만 4년을 국회의원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1.5선도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 3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4년도 안 하셨어. 근데 나는 몇십 년간 국회에서 짬밥이 있는 사람들을 한 방에 제압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저 사람은 그냥 타고난 정치꾼이고 싸움꾼이다. 정면 돌파할 때 정면 돌파할 줄 알고 버틸 때 버틸 줄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뭘 한다 그러면 그냥 지켜보자 그래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진짜 천운이 있는 분 같아요. 이재명을 주변에서 죽이려고 그러면 하늘이 덮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의 수박들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반대를 했으면 개혁 공천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쵸? 만약에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방어를 해줬으면 걔네들 공천 다 받았어요. 이번에 공천 탈락했던 친문 정치인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요, 의원 평가였어요. 의원 평가와 당원 평가. 거기에서 빵점 맞은 게 사실상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줬다는 그거에서 점수가 다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민주당 동료들한테 배신당한 거거든요. 그 배신을 당하면서 위기에 있었지만 그 위기가 반전으로 그 사람들을 다 날린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치요? 안 그래요? 결과론적으로는 자기 동료들에게 배신당해서 검찰 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기각이 되면서 대반전으로 그 다음부터 정청래 의원 중심으로 반드시 외상값을 청구하겠다. 그 말 기억나시죠? 이재명 당대표 살아 돌아오자마자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청래 의원이 반드시 가결표 던진 자들에게는 외상값을 청구하겠다. 그 외상값이 뭐야? 공천에서 다 날린 거야. 하위. 공천에서 하위. 그거는 정말 날려도 할 말 없지. 어떻게 같은 당 의원을 잡아가라고. 진짜 보면 위기가 기회가 돼. 신기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막 우리 눈물 진짜 9월 21일 날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싶었잖아. 어떻게 민주당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자기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하는 새끼들이 이게 사람 새끼인가 막 정말 오만 가지의 생각이 들고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결국은 결과를 보면 그때 찬성표 던진 새끼들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를 오히려 더 큰 정치인으로 만들었고 기사회생을 시켜서 지네들 목을 스스로 갇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가장 결정적인 게 박광훈이도 날릴 수 있었고, 박광훈이가 날아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박광훈이랑 어떻게 보면 공천 작업을 했어야 돼요. 박광훈이가 원내대표였으면 김준혁 교수가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죠. 엄청난 반전이거든요. 박광훈이가 그때 나서갖고 이재명 지키자고 하면서 똘똘 뭉쳐갖고 부결시켰으면 박광훈이는 원내대표로서 막강한 이재명 당대표에게 최고위에서 힘을 행사를 하고 박광훈 자기 공천 누가 탈락시키겠어요. 안 그래? 박광훈이 김주적 의원 자체가 컷오프 당했겠죠. 그 위기를 벗어나고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여튼 대단해요. 보면 하늘이 그 칼 테러 당하실 때도 정말 1,000원이 덥지 않으면 죽을 뻔했잖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서 감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뭐 평가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치를 그냥 뛰어넘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예상되나 그런 걸 분석하죠, 전.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했을 경우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이런 거를 분석을 하지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거 자체를 안 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해갖고 뭐 예전부터 한 10년치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정치 분석을 하면서 유일하게 맞히지 못하는 분이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내 상식을 다 깨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 분석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이재명 당대표가 무엇을 생각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녹화는.